7강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기 전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짚어주고 가고 싶은데요. 네, 여기 뒤에 표지를 보면 나와 있듯이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뭐 항상 이 부분이 뭐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음식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칩을 하나 만들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고구마를 캐는 것부터 고구마 밭에서부터 고구마를 캐고 고구마를 자르고 그 다음에 조미료를 넣고 뭐 굽고 튀기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구마 칩이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온 어떤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과정이 됩니다. 가령 모든 어떤 기업, 공기관, 그리고 뭐 좀 더 좁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핸드폰,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수면 시간, 뭐 간단한 마켓, 뭐 시장, 가게,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마치 고구마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마들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죠.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감자칩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트라고 알죠? 그 비트칩이 될 수도 있고 양파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요리를 하냐인 것처럼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 어떤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분석 방향, 데이터 처리, 데이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상이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혹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흔히 말하는 SNS 데이터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석 과정이 차이가 나겠죠. 이와 비슷하게 이런 유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고구마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그 고구마를 어떻게 그리고 고구마를 껍질도 까지 않고 이렇게 잘게 쪼개지도 않은 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막 먹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먹어도 무방은 하겠죠. 하지만 원하는 맛, 원하는 기호를 만족시킬 수 없듯이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분석 방향, 원하는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잘게 쪼개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뭐 GDP의 총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총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총합에서 총 인원수를 나눠야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분석 대상이냐, 어떤 분석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뭐 분석 방향도 달라지고 수집 방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쪼개는 과정도 굉장히 다르게 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다면은 이제 어떤 패턴을 찾을 거고 이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 이를 위해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제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게 잘랐으면은 여기에 알맞게 즉 감자칩에 아니, 고구마칩에 맞게 이렇게 뭐 시나몬, 계피도 뿌려주고 뭐 올리브 오일도 뿌려주고 뭐 소금이겠죠? 뭐 소금도 뿌려주고 이런 것처럼 그 데이터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뭐 분석 예측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혹은 요약 통계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패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뭐 고구마 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고 누군가한테 맛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가독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이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음식도 그러하듯이 데이터도 어, 자기가 분석한 대상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을 하고 뭔가를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알맞은 가독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적절한 단위까지 쪼개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의사결정자한테 혹은 독자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그다음에 부각시켜야 될 부분을 부각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뭔가 포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이 데이터의 성질이 이러이러하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띌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부분을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다시 이걸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유용하겠구나. 그다음에 처리 과정도 시각화 과정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겠죠. 이런 부분은 선순환 관계로 가고 여기서 나온 또 2차적인 데이터도 또 계속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네, 데이터 핸들링 과정은 이 중에서 바로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집하면서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각화하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의사결정하면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를 따로 한 이유는 바로 분석 앞단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 대상을 가지고 쪼개서 볼 것인가. 마치 만약에 고구마 케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안 쪼개겠죠. 뭐 고구마 케이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거랑 계란찜을 하는 거랑 다르게, 계란 후라이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굽는다고 해야 되나요? 튀긴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올려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란찜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계란찜에 있는 노른자를 넣고 나머지 흰자를 빼고 그 주걱 주걱인가? 아무튼 숟가락으로 막 휘젓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즉 이 원재료를 처리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처리 과정도 이런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번 강의는 이 데이터 처리 중 바로 스플릿 쪼개는 것과 서브셋이라고 해서 쪼개는 것 중에서 또 한 번 더 쪼개서 보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를 합쳐서 보는 것, 데이터를 정렬해서 보는 것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플릿이라는 함수입니다.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 명령어는 이제 여기다 첫 번째 인작, 첫 번째 데이터 값을 놓고 두 번째는 분리 조건, 뭐 변수명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핸들링이라는 부분은 핸들링이라고 써는 용어도 있지만 데이터 멍잉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칙 웨이트라고 해서 앞담아 볼까요? 그리고 7, F1 키를 누르면 이렇게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먹이 종류에 따른 병아리의 무게에 관련된 데이터죠. 실제로도 보면은 이게 병아리 몸무게고 이게 병아리에게 준 먹이입니다. 뭐, 뭐, 밑, 밑 보니까 그 벌레죠. 먹이용 벌레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 해바라기 씨, 얘는 콩, 얘는 모르겠네. 폴스비는 뭐죠? 알, 뭐 콩의 한 종류겠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병아리 몸무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아리는 좀 뚱뚱한 편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스플릿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 쪼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아, 먹이 유형에 따라서,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먹이 유형에 따라서 분리를 해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카제인이라는 먹이에 따른 무게를 볼 수가 있고, 몸무게, 체중을 볼 수 있고, 이 홀스빈에 따른 무게를 볼 수가 있죠. 이건 리스트형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이 전전 강의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L 어플라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쪼개진 거를 보면은 각각 이 홀스빈의 평균이 얼마이고, 이 뭐지? 린시드 무슨 씨앗인 것 같네요. 이 린시드에 대한 평균을 볼 수가 있고, 뭐 최대값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썸머리로 이걸 본다면은 그냥 단순한 값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뭐 이건 개수인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왜냐면은 이 데이터 구조상 네, 얘는 팩터형으로 돼 있고 얘는 뉴메리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요약 통계가 나오고 얘는 빈도 통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유형에 따른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스플릿을 쪼갠 다음에 L 어플라인 함수를 쓰면은 네, 바로 이 카제인의 경우에는 323.583g이니까요. 뭐 없네요. 그램 여부는 뭐 그램이겠죠. 키로를 넘게 그램이 좀 많은 뭐 키로는 아니겠죠. 뭐 그램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카제인이 제일 높은 값이 카제인을 먹으면 병아리가 뚱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상에서는 홀스비를 먹으면 제일 날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대값의 경우도 과연 그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의 경우에는 어 이제 뭐 일부 이제 병아리 특정으로 한정되겠죠. 어떤 병아리가 이제 가장 뚱뚱한 병아리는 정작 이 해바라기 씨를 먹였을 때 나오는 거고, 뭐 메디안 중위수죠. 중위수로 보면은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L 어플라이과 스플릿을 동시에 썼던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T 어플라이라는 함수를 쓰면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앞에다가는 컬럼 뭐 일종의 열이 되겠죠. 뭐 이런 피벗 테이블처럼 이쪽이 되는 거고, 이 피드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 한 줄로도 나타나게 수가 있습니다. 유랑 동일한 코드인데 이 명령어를 합쳐가지고 썼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플리파이라고 해가지고 F로 할 경우에는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T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칼라형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플릿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브셋에 대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의 경우에는 스플릿과 유사하지만 전체를 부분으로 구분하는 대신 특정 부분만 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른 스플릿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마트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카테고리가 막 수백 개, 수십 개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럴 경우 이렇게 다 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식료품 책임자라고 하면은 식료품에 한정돼 가지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홀스빈, 뭐 쉽게 말해서 뭐 병아리 먹이 마트, 병아리 음식, 병아리 밥맛, 네. 병아리에 대한 먹이를 판매하는 마트를 갈 때 각각에 대해서 뭐 책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홀스빈이라는 먹이를 주로 판매하는 책임자입니다. 뭐 카제인이나 뭐 인시드나 미트밀 같은 부분은 뭐 홀스빈보다는 덜 중요하겠죠. 나는 홀스빈만 다 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본다면은 이 서브셋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셋의 데이터명을 쓰고 데이터에 대한 변수명을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변수명 내에서도 수준을 적어준다면은 그 값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이 마트의 책임자라고 했을 때 그 일부분만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시간의 연산자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표시는 우리 보면 백스페이스와 밑에 마치 원 표시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파이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파이프가 바로 5월을 뜻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드를 쓰면은 아마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스빈이냐 카제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이프를 쓸 경우는 이거나 이거일 경우에는 출력을 해준다라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피드를 이렇게 변수명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번거로운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식을 묶어가지고도 써도 네,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에 수준에 맞게만 오타 없이 넣어준다면은 거기에 맞게 출력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플릿과 सब셋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머지는 이제 두 데이터의 프레임을 공통된 값을 기준으로 묶는 함수로서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뭐 풀 조인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멀지라는 병합하다라는 뜻의 네, 명령어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파트먼트라는 프레임 하나랑 employees라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변수가 공통적인 변수는 바로 이 디파트먼트 부서명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는 얼마 없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한 탭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능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맞게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구조화하는 일종의 데이터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테이블만 갖고 와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한 붙였다 뗐다를 하려면은 바로 이 기준값이 되는 공통 컬럼이라고 그러죠. 공통 컬럼이 되는 부분을 이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디파트먼트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디파트먼트를 연결되면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꽤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 좀 더 길게 말했는데 지금은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 조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디팔트먼트가 11, 12, 13, 14죠. 근데 여기서는 21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풀 조인을 할 경우에는 뭐 아주 반대로 보면은 여기는 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음, 여기 디팔트먼트 14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를 조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값은 이제 널 값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랄한 여기 디파트먼트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사명은 없죠. 하지만 이 값은 있고요. 그럴 경우는 여기가 이제 널 값으로 처리됩니다. 아, 근데 나는 존재하는 값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준점을 이쪽이 왼쪽이냐, 이쪽을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이쪽을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또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레프트 조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프트 조인은 뭐냐면은, 제가 왼쪽에 테이블명인 디파트먼츠라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공통 칼럼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디파트먼츠라는 테이블이 것이죠.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서만 존재하는 값들로 한번 보겠다라는 걸로 이거를 이제 인플로이즈랑 이어주는 거죠. 아까 풀조인이랑은 다르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넓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얘한테만 존재하는 값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 값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하는 경우는 라이트 조인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인플로이즈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도 이 부분이 NA 값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디파츠먼트도 값이 존재하고 인플로이즈도 존재하는 값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함수를 쓰면은 그 중에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따라서 공통된 부분만 한정돼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트와 오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분 데이터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값을 산출했을 때, 나는 크기 순서대로 확인해보고 싶어. 혹은 내림 차순, 오름 차순을 확인해보고 싶어.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소트와 올더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령 x라는 변수에는 이런 20, 11, 33, 50, 47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트라는 명령어 안에 넣고 내림차순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작은 순서대로 가겠죠. 작은 순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큰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값에서 순서에 맞게 정렬을 해줬지 벡터의 순서 자체를 바꿔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더라는 경우에는 바로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데요.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x라는 변수를 했을 때 이 20, 11, 33, 50, 47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바로 11이죠. 즉 여기서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되 이 두 번째 인자값이 가장 작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다. 세 번째 인자값이 세 번째고 네 번째 인자값은 다섯 번째로 작다. 다섯 번째 인자값은 네 번째로 작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마치 이 부분이랑 비슷하게 보기 위해서는 바로 x라는 프레임 안에 올드 x를 넣어주면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색인값을 이런 다시 엮어주는 형태로 변경해주면 순서대로 정리해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응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에서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x가 일종의 아이리스가 되는 거고 이 내부적에 있는 부분에는 아이리스의 변수명이 될 겁니다. 이 앞에 헤드는 뭐 의미가 없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많이 계속 차이. 근데 만약에 동일한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9행, 39행, 43행에 세팔랭스라는 변수가 값이 동일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동일할지라도 이 특정 다음 변수에서는 즉 이 페탈랭스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순서를 부여하고 싶어. 이게 동일하다면은 이 다음으로 난 설정해주고 싶어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이 다음 인자값에다가 다음 변수명을 자기가 원하는 변수명을 써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순서가 배정되는 거고 이 중에서 동일할 경우에는 마치 39, 43, 94 동일할 경우에는 이 페탈 랭스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렬해서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